지혜롭게 손주를 돌보는 법. 남편과 노후에 편히 살다가 딸이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아이를 맡겨두면서 고민이 생겼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에 딸이 온 뒤에야 자기 볼일 보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없는 아이,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아이를 보살핀다면 큰 공덕을 짓는 보살행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데 손주를 보살핀다는 건 복이 하나도 안 됩니다. 첫째, 아이는 제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나이가 들면 부모의 은혜도 아는데 아이가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부모의 은공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부모가 아닌 키운 사람에 대한 은공은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누가 키워도 부모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고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하고 엄마에게 갔다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할머니에게 갑니다. 야단을 맞아야 할 자리를 피해서 엄마가 야단치면 할머니 쪽으로 도망가고 할머니가 야단치면 엄마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는 보살피기도 하지만 야단을 치고 질서를 잡아주는데 할머니는 귀여워만 해서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나중에 애가 커서 문제가 생기면 할머니가 애를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원망을 듣습니다. 칭찬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재미가 있어도 돌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힘까지 든다면 무엇 때문에 돌봅니까? 제일 좋은 것은 딸에게 내 자식은 내가 키워라 하고 정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지혜롭게 피하든지 그것도 입장이 곤란하면 조용히 절에 가버리든지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도저히 못하겠다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도 키우는데 내 손주를 내가 왜 못 키우겠나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 손주인데 내가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는 건 할머니의 마음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뼈꼬리 쑤셔도 손주를 돌봐야죠. 내가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애를 키우려면 아예 안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키우려면 생각을 바꿔서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 손주 내가 돌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50점은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같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갈등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원인은 내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하는데 이것을 모른 채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직시할 수 있다면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얽힌 인연의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전,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소박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에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쓰겠다고 마음을 내면 돈이 많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하다 느끼면 가난하고 여유를 느끼면 부자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늙어서도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고 또 노후 자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돈에 대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 남들과 견주어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가난하고 조급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의식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돼야 난 부끄럽지 않지 하는 비교의식이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웁니다. 그래서 돈만을 생각하느라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부부를 상담했는데 남편의 건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휴직서를 내고 쉬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이러는 겁니다. 한 6개월만 더 다니다 쉬면 안 될까요? 왜요? 6개월만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남편이 이사로 승진할 차례인데 승진하고 나서 쉬면 안 될까요? 생명이 위독해서 당장 쉬라는데 남편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휴직하면 승진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선 겁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돈에 집착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너무 집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 마을에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당 1달러 미만 마을에서 인도의 불가촉 천민 마을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당 1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인구가 이 지구상에 1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도 늘 돈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얻을 생각만 하느라 절에 와도 부처님에게 자꾸 뭔가 달라고만 합니다. 옛날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절에서 스님들이 공양을 하다가 객승이 오면 각자 자기 밥그릇에서 밥 한 숟가락씩 덜어서 모아 주었는데 이것을 십시일반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형제간에 정이 있으면 콩 한 쪽도 12명이 나눠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눠 먹는 마음을 내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소박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해서 있던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에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쓰겠다는 마음을 내면 돈이 많은데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가난한 자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골골대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200~300만 원 빚낼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인도 여행 갔다 오세요. 인도를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이지 부자구나. 가진 게 정말 많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한 끼 식사를 때우지 못하는 형편은 아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1,000원을 포시하지 못할 형편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내면 오히려 마음이 부자가 되고 삶에 대해 의연해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직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4년 전에 실직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라 상처를 받을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아이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거를 왜 숨길까요?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남편의 실직은 아이들한테 속일 게 아니라 오히려 터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실직을 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을 했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빠가 실직하기는 했지만 몇 년 살 돈은 있으니까 그대로 생활하자 라든지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용돈을 줄여서 쓰자든지 해서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정은 전혀 알리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만 생각해서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걸 알고 이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를 업고 식당에 가서 일하면 아이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서 고마워합니다. 힘든데도 자신을 업고 일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자식만 곱게 키우면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키운지를 모릅니다. 자칫 자식이 실직한 아버지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 회사에서 과장 부장 하다가 그만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공원 의자에 앉아있다 알코올 중독돼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직은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족이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인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50대 가장은 직장을 그만두자 새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식당을 하는 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써서 월급 주느니 내가 식당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부인이 남복이 창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식당에서도 일을 못하고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을 4년 동안이나 주변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실직을 부끄러워한 것을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연하게 헤쳐나가면서 항상 웃고 밝게 생활하면 아버지가 실직해도 아이들은 아무 관계없이 잘 큽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직 퇴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인이나 자식은 남편, 아버지가 실직 퇴직으로 집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직장에서 나와 약간 눈치를 보는 데다 구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 30년 동안 돈 버느라고 참 수고했어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세요. 남편이 뭐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남편이 좀 쉬었다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성질을 보면 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소 먹이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소 고삐를 놓고 도망가면 소도 도망을 가다가 사람과 소가 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옆에 딱 붙어서 격려하면 그 소가 뿔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자가 고삐를 잡고 격려해주면 남자는 없던 힘도 냅니다. 집에서 압력을 받지 않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집에서 구박을 받으면 보란듯이 성공해 보이겠다는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지. 이런 심리가 되면 사기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흔히 어떤 회사에 조금만 투자하면 사장 직위를 준다든지 어디에 투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이유가 본때를 보이겠다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하고 퇴직하는 시기에는 본인도 자기 삶을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감을 깊게 느끼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돈, 직위, 명예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위치에 서면 권위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장이다, 부장이다, 아빠다, 선배다 하는 권위가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합니다. 어느덧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동작이 느려지고 무거워지는데 이 지위에서 밀려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돈과 직위를 잃으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늘 목에 힘주고 어디에 가든 앞자리에 앉고 주위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는 커피 타와라, 신문 가져와라 큰 소리를 좀 쳐도 부인이 아니 꼽지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돈도 안 벌면서 그 버릇을 못 버리면 구박을 받기 쉽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 남편은 심리적으로 부인에게 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밖에서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부인으로부터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한다 싶으면 자괴감 같은 걸 느낍니다. 쓸모없는 인간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늙는데 자괴감을 이기려고 과음까지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고 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가령 대학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가 있는 데서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누워있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아버지 방에 가서는 인사만 꾸벅하고 나와서는 어머니하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늙으면 외롭고 또 자식들 생활이 궁금하니까 자식에게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자식들은 불편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자식만 탓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젊을 때 소위 권위주의로 살았던 과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면 돈 잘 벌 때, 직위가 있을 때 그 직위나 돈으로 나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업무를 볼 때만 그 역할을 하고 오후에 나가서 식사하거나 술 한잔 할 때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한다면 직위가 떨어져도 옛 직장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직위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면 바로 멀어져 버립니다. 젊을 때부터 권위주의에 익숙해지면 퇴직 후에 수의나 청소 같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직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체면 때문에 허드렛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체로 잘 적응합니다. 특히 주부들은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자기가 직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어서 어려우면 어디 가서 청소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여성이 더 생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60이 넘고 70이 돼도 손자를 봐주고 설거지라도 합니다. 하다못해 집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남자는 늙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늙은 시아버지는 옆에서 밥도 해줘야지, 청소도 해줘야지, 커피도 끓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시기 힘들어집니다. 늙어서 쓸모없어지는 것은 육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권위의식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도 출세해서 권위의식을 갖게 되면 늙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위는 임시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역할일 뿐인데 그 지위가 곧 자기라고 착각하다가 직위를 이루면 공허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지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기 조절을 잘 해야 나이 들어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일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뒤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라. (40대가) 되면 다가올 퇴직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곧 50대가 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닐지 말지 걱정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내의 반대가 심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물론 아주 확실한 사업이 있다면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대기업과 연관해서 하청업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면 모르지만 무작정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부인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이들도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그만둔다는 것은 안정된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엄마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거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회사에서 다니라고 할 때까지 다니고 나갈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나가라고 하면 내년에 시작하면 되지 꼭 회사를 그만두고 먼저 나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의 직장이 최소한 10년은 보장된다면 10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해도 됩니다. 20, 30년 회사 다닌 노하우가 있으면 조그마한 일은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20대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험과 인맥이 있으면 작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란듯이 일을 크게 벌이면 망하기 쉬우니까 퇴직금은 놔두고 직접 뛰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공연히 미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불안초조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20살이 될 때까지, 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하지만 대학까지 꼭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이 되면 시켜주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재능과 경험이 가장 원숙하게 쓰일 때가 40대, 50대입니다. 30대는 회사 다닌다고 해도 훈련받고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에 10년 후 퇴직할 것을 벌써 걱정하면 현재가 늘 불안해집니다. 전에 어떤 모임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1위가 10대, 20대, 30대도 아닌 바로 50대였습니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50대라는 대답이 나온 겁니다. 20, 30대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서 힘들었지만 50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자식도 어느 정도 커서 힘이 덜 들고 몸도 그런대로 활동할 만해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5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황금기가 오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후를 미리 걱정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일터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환경운동이라면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다녀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이라면 노인복지나 의료복지 분야에 회원 가입을 해놓고 다녀볼 수도 있어요. 또 음식점을 하고 싶다면 음식점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시간제로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 가게를 여는데 자본금이 1억 정도 든다면 퇴직금 1억을 다 투자하면 100% 실패합니다. 퇴직금은 놔두고 대신 빵가게에 1, 2년 취직해서 일해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빵 굽는 일이든 배달 일이든 직접 해보면 빵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길목은 어떤 좋은 곳인지, 어떤 손님이 오는지, 어떤 빵을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투자를 안 해야 하고, 괜찮다 싶으면 자리를 어디에 잡을 건지, 어떤 종류를 할 건지 감이 잡힐 정도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시작하면 경영에 급급하지만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훨씬 전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손님도 있고 아는 거래선도 생기고 아는 종업원도 있으니까 나중에 문을 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구경하는 것 같고는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의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산에 작은 집을 지어 살고 싶다면서 스님, 혼자 살아보니 어떠세요? 합니다. 힘든 세상을 벗어나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움직이면 100%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 시골에 작은 움막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혼자 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지냈는데도 진짜 좋다면 그때는 가도 됩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가서 지내보면 지금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몇 달만 지나도 심심하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애초의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미국 교민들 중 은퇴하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살림을 처분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미국의 집과 시민권을 놔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살아보고 적응이 되면 그때 정리하고 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무조건 다 정리하고 오면 대부분 적응하지 못해서 머물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사 다 지겹습니다. 머리 깎고 스님이 될래요. 이런 사람도 무작정 머리부터 깎을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집에서 매일 혹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2-3시간 참선을 해보고 진짜 좋다. 더 이상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절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속에 있을 때는 일을 그만두고 명상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절에 가서 3일만 있으면 지겹다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 경험해보고 판단하면 실패를 줄이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거든 그냥 주어라.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는 욕심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부른 겁니다. 7년 전에 토지를 상속받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노후라도 좀 편하게 지내볼까 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재테크 상담하고 결국 그 은행 직원한테 사기를 당해 몇 억을 날렸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를 당한 건데 높은 이자라는 낚싯밥을 문 겁니다. 이자를 특별히 많이 준다는 것은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낚싯밥이 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자를 많이 준다고 맡기지 않는데 내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를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령 북한산 송이를 가져와서 한국에 팔면 5배 번다. 여기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원금이 회수가 되고 30% 이익금이 나온다. 고 미끼를 던진다 칩시다. 1년 맡겨도 3% 나올까 말까 하는데 4개월 만에 30%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인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 정도는 날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수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이익금이 돌아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날릴 생각을 하고 투자했는데 이익금이 돌아오니까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300만 원 투자해서 이익금이 돌아오니까 다음에는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빈틈없이 이익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번에 큰 건이 생겼다. 1억이든 2억이든 투자해라. 이러면 투자를 하고 맙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또 일제 때 숨겨둔 금괴가 어디에 있는데 이걸 찾으면 몇 억이 들어온다 등등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허황된 것 같은데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은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길거리에서도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말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도제를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라고 해서 500만 원, 다음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죄를 지내게 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더니 굿을해야 낫는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들여 굿을 했는데 병이 안 나았다고 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됩니다.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는 욕심에 은행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서 위험한 곳에 투자한 경우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하고 거기서 끊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서 고소를 하고 돈을 받으려 다니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고소해서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 받습니다. 또 변호사와 얘기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3억이라면 돈을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변호사에게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돈을 받으면 30% 주겠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돈도 못 받는데 또 변호사비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늘 들어와야 할 현금이 안 들어와서 이걸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하지만 3일 후면 돈이 들어온다고 할 때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궁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되고 담보가 부족하면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더 주고 빌립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도 안 되면 이자를 훨씬 더 주고 사채를 빌립니다. 그것도 못 빌린다는 거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찾아갈 사람은 절친한 친구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부도 직전에 빌려달라고 할 때는 90%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형제 친구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그만 돈은 없고 이거라도 보태 써라 하고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는 보통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줍니다. 이때 이 돈은 돌려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자가 높으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고 이자가 없으면 돈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다 보면 이자가 없는 것은 돈이 있어도 갚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남이면 영수증이라도 제대로 받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영수증도 잘 안 챙겨서 법적인 구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돈에 연연하면 자기 건강을 해치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러나 받겠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돈은 버리더라도 사람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도 한순간에 날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들어온 돈을 잃었으니 공짜는 공짜구나 생각하고 탁 놔버려야 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쉽게 번 돈 쉽게 없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또 옛날부터 쉽게 돈을 벌면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는데 대부분 제명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쉽게 버는 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재앙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단지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돈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면 내 건강만 해치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원래 없던 돈이니까 돈만 잃고 더 이상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복짓기 30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퇴직한 뒤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요즘 가장 선망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직업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연금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연금은 2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좀 적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기본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연금을 한꺼번에 타서 사업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연금을 한꺼번에 타면 안 되고 적더라도 꼬박꼬박 매달 받는 게 낫습니다. 부족하면 어디 가서 일을 해서라도 보태는 게 낫지 욕심내서 투자하면 날리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생활을 한 분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10중 8구는 다 날리고 맙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면 적어도 3년은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으니까 3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필요한 일을 무료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로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든지 해서 한 3년 복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회향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슬슬 움직여야 할 때를 찾으면 됩니다. 또 자기 취향이나 재능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퇴직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벌이가 되지 않지만 연금이 있으니까 기본 생활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퇴직이 몇 년 안 남았다면 그동안 퇴직 후를 미리 준비해 가면 됩니다. 관심 있는 일을 배울 수도 있는데 가령 농사에 관심이 있으면 시골에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촌 일을 3, 4년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레 농사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동네의 땅을 동네 시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외지인으로 들어가서 사려고 하면 두세 배 비싸게 주고 살 가능성이 높지만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두면 싼 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뒤에야 수행을 시작할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닐 때 미리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막연하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음도 챙기고 이런저런 것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해나가면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없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 뒤에 자유롭게 살 권리. 은퇴한 뒤에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뜻이 맞으면 좋지만 배우자가 반대하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이 62세인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의 귀농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랬습니다. 아들이 31살인데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일이 바빠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애 장가도 보내놓지 않고 혼자라도 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니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남편이 평생 돈 버느라 고생하고 이제 60세가 넘어서 시골 가서 한번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는데 그 자유도 안 주고 고작 30살 넘은 아들을 걱정하면서 귀농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20살 넘은 자식에게 신경 쓰는 것은 자식에게도 나쁘고 부모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이 명문대 나오고 좋은 대기업에도 다닌다는데 왜 연애를 못할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는 엄마가 돌봐주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서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야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갑니다. 사실은 본인이 내려가기 싫으니까 자식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연금 나오는 것 가지고도 도시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농촌에 가겠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 핑계 대지 말고 남편에게 내려가기 싫다고 말하고 서로 편한 방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잖아요. 부인은 도시에 살 자유가 있고 남편은 농촌으로 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자유를 막지 말고 본인도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혼자 살도록 내보내고 본인은 지금 집에서 살고 남편은 시골로 내려보내고 세 사람이 따로따로 살아도 됩니다. 따로 사니까 외롭다고 아들을 부를 게 아니라 남편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자기 남자는 남편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자꾸 아들을 남편 삼으려고 하면 서로에게 장애가 됩니다. 일단 아들을 내보내고 혼자 있든 남편을 따라 내려가든 해야 집안이 잘 됩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자식 걱정 안 하고 홀가분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남편도 노후에 할 일 찾아서 갔겠다. 아들은 다 커서 장가갈 때가 되었겠다. 그럼 이젠 자유롭게 혼자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혼자 살려면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어쨌든 남편은 연금 받아서 사니까 내보내주고 본인은 서울에 살면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조금 일해주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면 생활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들은 20살 넘어서까지 키웠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받았어도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들 돈을 팍팍 받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본전을 뽑지. 나중에 결혼한 뒤에 달라고 하면 갈등이 되니까 미리 다 받아 쓰는 게 현명합니다. 농사 짓겠다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부인을 보면 저는 결혼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젊어서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으면 노후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주어야 하는데 부인이 그것마저 간섭하고 반대하잖아요.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구속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도 제갈 길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규직이고 스님은 비정규직. 몇 분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정년이 있어요? 한 분이 68세라고 대답하자 또 물었습니다.
스님들도 정년이 있나요? 목사님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있고 스님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없습니다. 제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 연결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흔히 정규직은 무조건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적어지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지 꼭 사회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정규직이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한 직장에 평생 매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종이 양반집의 정규직이고 자유노동자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세속 생활을 했다면 비정규직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제 취미와 의미가 있는 쪽으로 자유롭게 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해서입니다.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결책도 없고 수많은 비정규직 사람이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회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직원이 가령 100명이고 가끔 일이 잘 될 때는 한 30명 정도 더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100명을 정규직으로 잡고 비정규직은 적절할 때 받았다가 나가기도 하는 임시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인데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뽑고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절반밖에 안 주는 데 있어요. 신분도 불확실한데 인건비도 절반밖에 안 주니까 확실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분명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면 임시직으로 뽑을 때는 6개월 혹은 1년 기한을 두고 한 달에 5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계산할 때는 월급을 더 받아야 전체 임금의 균형이 잡힙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그것도 6개월 정도가 아니라 몇 년을 일하는데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의 임금 체계가 정의롭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의 제도도 바꿔야 하지만 개인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소하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일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꾸면 사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고 남보기에 번드르르한 곳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개인은 자꾸 제도의 책임을 물으면 끝이 안 납니다. 어차피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데 제도 개혁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평불만 속에서 괴롭게 산다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도 조금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임금의 의미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일했더라도 이제는 100만 원 받고도 일하고 전에는 돈 받고 일했더라도 이제는 돈 안 받고 봉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보람있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사회로부터 받았던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낫질도 할 줄 알고 삽질도 할 줄 아니까 시골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다 새삼스럽게 농사일을 하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깨끗이 씻은 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푹 자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훨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다툼이 사라진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정작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와의 갈등은 일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제 상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상사는 자기 식대로 말하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개념 없는 소리나 개념 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관점을, 상대는 상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일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일합니다. 이건 다만 다를 뿐이에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너무 분명하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일의 효율을 따질 때는 내가 나을 수도 있지만 서로 화합하는 관계로 따지면 내가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율만 따져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참 잘하는데 화합이 잘 안 돼서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오히려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은 참 좋은데 일머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참 좋지만 맺고 끊는 게 불분명해서 뒤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직원들 중에는 일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나 후배가 일을 잘 못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승진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아랫사람이 금방 배워서 내가 하던 일을 다 하고 내가 5년 동안 만들어낸 노하우를 1년 만에 다 통달한다면 나보다 윗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일할 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처지, 조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상사라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자기가 편안해지고 서로 화합하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얼마 전에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만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아서 그런 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화가 크게 나면 핏대시 온다는 말을 하는데 화병이 생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분처럼 직장 생활에서 분별심이 강한 경우에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두 가지를 늘 자기 내면에 암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뛰쳐나오기 쉽습니다. 정확하고 빡빡한 성향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함께 일하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에서 내 삶의 활력소를 만드는 법. 젊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일이 재미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없고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일에서 활력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좀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술 먹고 매일 놀 때는 참 재밌는데 한 10년 지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낭비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술집에 가서 막 떠들고 웃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남는 게 없고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 재미만 쫓다 보면 나중에 허전함이라는 후회가 뒤따라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또 남에게 뭔가 쓰임이 있었을 때, 어떤 유익한 일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참 의미가 있었다. 참 유익했다. 참 잘했다.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재미만 갖고 인생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후회나 허전함, 공허함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또 너무 삶의 의미 같은 것만 찾으면 현재의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져 지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가장 좋은데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둘이 분리된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사회운동가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좀 쉬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소망도 충분히 수용하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기가 돌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인 일에만 충실했던 사람은 약간 지쳤을 때 자기 존재가 세상에 유의미한 존재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시 생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미나는 것을 쫓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허전함이 왔을 때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쓴다든지 직장일과 다른 성격의 육체노동 같은 봉사를 해보면 생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슬럼프에 빠지면 주로 단식을 했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서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생명체라는 건 단식을 하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재미없고 활력이 없다 싶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해보면 다시 생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강연은 놀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재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사료를 받고 강의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1시간에 100만 원이라면 1시간 반 하면 50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돈 때문에 강의를 하면 예상보다 돈을 적게 받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돈에 매이게 됩니다. 제가 돈을 안 받고 강의하는 이유는 그래야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루에 3번, 4번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놀 때는 좀 오래 놀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청받은 강연 중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첫째가 방송국 강연입니다. 방송국 강연은 청중이 3만 원을 받고 강의를 듣습니다.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데 반해 돈을 받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하는데 마치 초과 수당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주러 왔기 때문에 강의에 별 호응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자기에게 오면 뭔가 쓰면서 듣는 척하지만 카메라가 지나가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청중과 호흡이 제일 안 맞아요. 두 번째, 호흡이 안 맞는 부류는 군대나 공무원, 직장의 특강입니다. 강의에 참석하도록 출석을 체크하니까 억지로 와서 듣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학교 수업 특강입니다. 한 대학교에 갔더니 전부 출석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 원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점수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거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호응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강의하기 좋은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가 원해서 돈까지 내고 왔기 때문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더 받고 안 받고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쓰임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재미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 끝난 후에 다른 곳에 가서 삶의 활력을 찾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왕년회라는 의식 내려놓기. 예전에는 60세면 노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60세를 정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60세가 신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50대처럼 건강합니다.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정년을 한 10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 일자리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나눔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8세가 정년인데 그때 받는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정년을 연장하면 500만 원을 유지한다면 회사도 부담이 되고 일자리도 모자랍니다. 또 나이가 들면 지혜 경험은 있지만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고 기술력도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회사에서 더 활용하는 대신 직위는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장이라면 그 직위를 후배에게 넘겨주고 고문이나 지도위원 쪽으로 자리를 바꾸고 월급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근무 시간도 좀 더 줄이고 일주일에 3일만 나가고 월급도 200만 원만 받는다든지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회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을 지내다가 수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 교육되면 사장하던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수위를 한다면 수위를 얕보는 게 아니라 더 존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 교장 선생님도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에 들어가서 손주 돌보듯이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월급도 낮추고 시간 배정도 좀 줄이면 나이 들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일하면서 용돈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수행 공동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김치나 된장을 담그면 맛이 없는데 나이 든 보살님들이 하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힘이 붙여서 힘든 일을 못하니까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과 일을 나누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을 쓰는 일을 하고 노인들은 양념 배합이나 배추 절일 때 조언을 해주면 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밭에서도 노인들의 손길이 가면 상추, 배추가 다 잘 자라는데 젊은 사람이 하면 도무지 농사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씨앗을 심고 보살피는 일은 노인들이 봐주고 힘들고 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80이 돼도 다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노인들이 장정처럼 일합니다. 젊을 때는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게 좋아 보이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금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늙어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70이 돼도 직장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일할 수 있고 80이 돼도 자기가 농사지어 자식에게 무엇이든 보내주지 자식에게 얻어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쓰임을 온전히 다해야만 생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노인들은 오히려 눈에 생기가 넘치는 반면 공원에 편하게 앉아 있거나 흔들 의자에 기댄 미국의 노인들은 눈에 생기가 없습니다. 별 할 일이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밭에서 김을 매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해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습니다.